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 염증이 생기는 이유의 가장 흔한 경우가 부착층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경제적 부담도 엄청 크죠. 돈도 자꾸 들고 또 수술하면 또 수술해서 아프고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게 한 번 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가능한 라이프타임 동안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2023년도 12월에 수술했던 환자입니다. 저기 김해 쪽에서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던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그 위아래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무치약 상태였고, 제가 차트를 오늘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 한참 전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서 차트를 다시 리딩하면서 이 엑스레이와 CT를 다시 보고 그때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더듬어서 지금 이 영상을 이제 준비하는데,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셨고, 아마 제 생각은 이미 틀니를 오랫동안 착용한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뼈가 위아래 다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만 보면 이렇게 2차원이기 때문에 뼈가 그래도 조금 있네 싶기도 하지만 그 뼈의 질이라든지 뼈의 단단한 정도라든지 뼈의 모양 같은 것은 2차원으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CT도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CT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CT를 보시면 위아래쪽이 같이 동시에 횡단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생각보다 뼈의 볼륨, 폭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뽕뽕하게, 봉긋하게 있으면은 임플란트 신기가 좋은데 위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뼈가 많이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처리를 또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래쪽 같은 경우 위아래 다 이 뼈가 많이 녹아 있는데 이제 신경하고 가까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CT에서 조금 유심히 볼 부분은 위턱에 그 남아 있는 뼈의 높이가 조금 작은 편이고, 그런데 끝 부분 요렇게 그 치조정이라 하면 치조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부분이 아주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날카롭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 글라인딩을 해서 약간 평평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그런데 또 위턱의 CT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뼈가 굉장히 무른 상태다. 보면은 아래쪽보다는 위에가 약간 성그러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조금 뼈가 무르고 아래쪽은 조금 단단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근데 뼈는 이 정도면은 그렇게 수술하기 어려운 뼈는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수술 후에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냥 임플란트가 괜찮게 조금 방향도 뭐 많이 나쁘진 않게 이렇게 간격이라든지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임시 치아를 만들잖아요. 임시 치아를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환자분 이전에는 전체 임플란트 임시치아 촬영을 할 때 저희는 3D로 촬영을 해서 임시치아 디자인을 하니까요. 촬영을 할 때 촬영의 어려움을 그렇게 느낀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촬영을 다 하고 바이트 뜨는데도 문제가 크게 없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위에 쪽을 촬영을 끝내고 아래쪽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아무리 해도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봤더니 여기 이 입술과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뼈가 너무 내려갔는데 뼈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뼈랑 붙어 있는 잇몸이 있어요. 그 부착치은이라고 하는데 이 뼈와 붙어 있는 잇몸이 많아야지 임플란트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그 부착치은이 거의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부착치은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어서 제가 꼬맸는데 입술을 이렇게 당기면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입술과 연결되어 있는 살도 계속 움직이고 또 그 뒤쪽 혀랑 연결되어 있는 살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착치은 외에 옆에 붙어 있는 점막은 점막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 지대주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신고 지대주를 올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잇몸이 딱 고정이 안 되니까 이 3D 촬영의 원리 자체가 약간 이렇게 비디오 촬영이긴 하지만 그 정지되어 있는 그 이미지가 계속 연결되어서 촬영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계속 움직이니까 얘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버벅버벅돼서 결국 아래쪽은 수술 당일에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런 3차원 이런 영상 촬영을 해서 수술하기 이전에 아주 옛날, 그러니까 2007년 이전이겠죠. 2007년 이전에는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직접 제가 만들었는데 그날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아래쪽 이 임시 치아는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윗니만 촬영해서 윗니 임시 치아만 디자인을 해서 밀링을 하고 아랫니 같은 경우 손으로 만들어서 임시 치아를 하고 이제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이거를 아래쪽 2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 때는 스캔바디를 놓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스캔바디 넣어도 마찬가지 촬영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캔바디와 스캔바디 사이사이에 이렇게 교정용 와이어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서 그 이미지가 고정된 이미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요런 방식 말고 이렇게 정말 무버블한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은 조직으로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이 촬영이 어려운 3D 촬영이 어려운 경우는 제가 이번에 독일에 이제 IDS라고 그 독일 전 세계 치과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한국 임플란트 회사 어느 회사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촬영하기 쉽게 약간 이렇게 스캔바디에 이렇게 암 같은 게 달려있는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디자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촬영이 잘 안 됐을 때 그런 것을 알지도 못했고 아마 생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렵게 촬영을 했던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 선생님들 중에서 그 한 번 촬영을 위해서 또 그런 스캔바디도 또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게 불편하시거나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제가 지금 했던 이런 방법도 좋은 이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캔을 해서 인상을 떠서 이렇게 제작을 직접 하시거나 또는 외주를 주셔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조직이 많이 움직일 때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꼭 전달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내용은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치과 종사자분들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착치은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뼈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임플란트가 잘 뼈랑 붙어야 되지만 뼈랑 붙고 나서 그 다음 보철을 올리고 보철이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문제없게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부착치은입니다. 물론 임플란트의 방향이나 위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 염증이 생기는 이유의 가장 흔한 경우가 부착치은이 부족해서 임플란트 주변의 보철 그 주변이 잇몸이 꽉 잡아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잇몸이 꽉 잡아줘서 음식물이 이렇게 씹을 때 음식물이 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제가 말하는 음식물이 낀다는 것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잇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기둥을 싸는 잇몸이 있어요. 그 잇몸,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게 손톱이 임플란트 기둥이라 치고 여기 살이 잇몸이라 치면 여기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가시라든지 엄청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것들 잘못 씹으면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주변 조직이 그러니까 임플란트 보철을 싸고 있는 주변을 이렇게 서라운드 하고 있는 그 조직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팔랑팔랑 할 때마다 이렇게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할 거잖아요. 벌어질 때 이물질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물질이 부식이 그러니까 이물질이 부패가 되겠죠. 이물질이 부패가 되고 그럼 또 세균이 생기고 그 세균이 결국은 뼈를 녹이게 되는 거죠. 그 염증이 생기고 붓고 결국은 뼈가 녹아내려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지면 결국 임플란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잘 심어서 뼈에 잘 고정하는 건 1차적인 성공이 되겠지만 결국 오랫동안 쓰는 거에서 가장 핵심은 부착 치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착 치은이 부족할 때 본 뜨는 거 3D 촬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2차를 하러 왔을 때 이렇게 촬영해서 디자인해서 다 들어갔죠. 하지만 여기서 디자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디자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보통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치아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강했던 치아 또는 가장 건강한 아름다운 치아를 상상하기 쉬워요. 하지만 본인의 이틀이나, 그러니까 본인의 그 뼈의 모양이나 부착 치은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보철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착 치은이 너무 없어서 모두 조직들이 팔랑팔랑 거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착 치은을 어디서 많이 떼와서 빼다 붙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보철을 해야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보철 같은 경우는 잇몸 라인에 맞춰가지고 일을 하거나 또는 살짝 잇몸 라인 위쪽으로 라인을 맞춰가지고 하는 정도로 해서 보철을 많이 합니다. 또 그것도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금속 라인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해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환자가 있고 하면 안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환자 중에 하나가 부착 치은이 부족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부착 치은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장기간 이것을 관리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를 구멍을 충분히 내어서 임플란트 이가 잇몸에 닿지 않게끔 잇몸과 띄워서 그러니까 지대줄을 충분히 잇몸 바깥으로 충분히 꺼내서 마진을 형성하는 그러니까 치은 연상 마진이라고 합니다. 수프라 징지발 마진이라고 합니다. 수프라 징지발 마진을 해서 치은 연상으로 마진을 올려서 둥 띄어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 구멍을 숭숭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철을 만들어 준 겁니다. 위아래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뼈 많이 녹았죠. 근데 억지로 잇몸에 크게 이를 눌러가지고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만약에 보철을 한다 하면 일단 이도 너무 커질 뿐더러 사이사이를 잘 닦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처럼 구멍이 큼직큼직하면 칫솔질만 잘해도 치간 칫솔 안 써도 칫솔질만 꼼꼼하게 잘해도 거기 이 지대주의 허리 부분과 이 크라운의 연결 부분 그런 제일 중요한 부분 잇몸과 닿는 중요한 부분이 클렌징이 잘 됩니다. 청결하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어떤 보철들 이렇게 뚱뚱하고 빵빵하게 잇몸을 누르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환자가 잘 닦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엄청 환자가 관리를 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기를 잘 닦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보면 그 밑에가 가득가득 음식물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있고 거기서 계속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계속 되다 보면 또 뼈를 녹이고 그러면 결국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전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 한두 개 짚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고 또 다시 손을 보는 것도 그닥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뭐 4개, 6개 뭐 이렇게 작게 심고 하지 왜 이렇게 많이 심냐는 분들도 계시는데 작게 심어서 그 보철을 해서 잘 견디고 잘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분은 또 많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망가지면 또 뽑고 또 심고 또 새로 하고 그러면은 경제적 부담도 엄청 크죠. 돈도 자꾸 들고 또 수술하면 또 수술해서 아프고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게 한 번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가능한 라이프타임 동안 계속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환자분이 이 사이사이의 구멍에 대해서 환자분이 제가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팔랑벌랑거리는 그 잇몸에 이물질이 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싶으면 빨리 오셔서 여기 끼어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특별히 잇몸에 부착치은 뼈랑 딱 달라붙어 있는 부착치은이 부족한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보철을 하실 때 특별히 더 위생적인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례에서는 부착치은이란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부착치은은 뼈랑 붙어 있는 움직이지 않는 잇몸을 말하고 임플란트 주변에는 부착치은이 많아야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이를 뽑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리면 부착치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착치은이 조금밖에 없다면 그 조금밖에 없을 때는 보다 더 위생적인 임플란트 보철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숭숭 이렇게 뚫어가지고 만들어 드리면 아마 지금 제가 숭숭 뚫은 케이스도 조금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처음 해드리면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망가지고 염증 생기고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입술을 내리고 웃을 때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전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이틀이 너무 좋고 부착치은도 충분하고 하면 자연치아하고 가장 유사하게 보철도 가능하지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보철 디자인이 변경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사용이 힘들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녹화를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조금 그런데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부착치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만약에 요 본인의 이 치아 주변,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아 주변의 관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나는 부착치은이 많은가 적은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부착치은이 없다면 위생 관리가 더 잘 되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